반갑습니다. 하늘교당 부산 이군도 교무입니다. 오늘은 미안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보감에 자효 쌍친낙이요 가화만사성이라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즐거울 것이요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잘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과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하고 가정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이를 보고 자란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연스레 부모에게도 효도하게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수신의 요법에 수신으로서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를 지켜 안정을 얻고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해서는 정의를 잃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법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가정이 어떻게 안락한 가정이 되었는가,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주의하라 밝혀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몸과 마음을 닫고 집안을 다스리며 그 다음에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와는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듯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겠다고 분주합니다. 본인은 성공했지만 자식 농사에는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녀와의 사이도 아주 나쁜 아버지도 많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 헌신이 잘못되어 가족 구성원 간,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압박과 불행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제적 환경이 보장된다 해도 가정 내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그 가족 모두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면은 갈등을 빚어 몸살과 같은 증후군이 있게 마련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어느 자녀들이 아버지의 90세 생신을 맞아 아버지의 일생을 회고록으로 출판하고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장례식 문상객으로 맞이하는 것보다 이렇게 살아계실 때에 지인과 친척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참여한 큰딸의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훌륭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내 아버지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대목입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많은 사람일수록 나는 내 부모보다 잘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기고 또 내 아이가 나처럼 부모를 원망하면 어쩌지 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처럼 되지 않겠다고 평생을 다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를 품고 살고 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기도 합니다. 부모를 원망만 하다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중장년층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은 많은 가정이 이혼 가정에 속해 아이들이 고통 속에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육하는 부모가 전 배우자에 대해 자식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평가를 해서 부모와의 만남을 기피하게 하는 부모 따돌림이라는 사회 현상의 용어가 있습니다. 부모 따돌림은 아동의 선택적인 원망이 아니라 원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부모의 가스라이팅 행위입니다. 그 결과로서
자식이 스스로의 존재 근원에 대해 부정당하거나 자존감을 훼손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면서 큰 상처와 긴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게다가 자녀의 양육 상태를 알지 못하는 부모는 좌절과 분노, 우울 등의 정신적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 간에 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물론 이혼 과정 중에서도 이별과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을 순조롭고 지혜롭게 모색해 가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실제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 같으면 어릴 적 아픈 기억을 세월이 지날수록 깨끗하게 잊혀버리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트라우마로 남아서 인생 전반이 흔들립니다. 정서적 안정을 주지 못하는 부모님 때문에 학생들 30%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걸리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받은 자녀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신적 질환과 신체의 고통 또 이상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갈등과 소외감이나 사회성 결여를 가지게 된다고 정신의학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화목하지 않은 가정, 실패한 가정의 현실을 바라보며 가정의 원망과 고통과 같은 불행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키고 행복의 길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억과 감정이고 두 번째는 혈연에서 법연으로라고 하는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과 감정이라는 의미로 유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어느 날 둘은 경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토끼가 낮잠을 자면서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달팽이가 토끼에게 말했습니다. 너 거북이한테도 지고 별것 아니네. 나랑 한번 붙어보자. 안 그래도 열받았던 토끼는 말했습니다. 달팽이 너 정말? 하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달팽이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토끼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토끼가 누구지? 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1년 전 그 달팽이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달팽이가 토끼를 째려보면서 하는 말, 너 지금 나를 발로 찼냐? 토끼는 달팽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1년 전 일을 이제 와 따지는 거냐?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달팽이는 소리를 또 질렀습니다. 너는 가해자야. 난 피해자고 그 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토끼는 자존심이 상했던 1년 전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빨간 눈이 더 빨개졌습니다. 토끼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끝내자. 올해는 토끼 해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눈을 뜨고 달팽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달팽아, 미안하다. 내가 거북이에게 지고서 분한 마음에 너를 개무시하듯 발로 차버렸구나. 무시당한 그 기분 정말 미안해. 얼마나 1년 동안 힘들었니? 자, 물 한 방울 마셔. 뇌과학자는 기억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전에 저장된 기록이지만 오늘 다시 그 기억을 끄집어낸다면 그 기억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새로운 기억으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달팽이의 이와 같은 1년 전 일이 바로 방금 일어난 기억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이라는 특성은 감정 에너지를 동반합니다. 원망이나 절망의 기억은 고통의 에너지를 가지고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나 감동적인 기억은 안락한 에너지를 가져와 몸과 마음을 아주 활기 있게 만듭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기억이 가지고 있는 감정 에너지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고통의 기억을 현재 지금의 변경된 생각으로 가지고 온다면 더 이상 고통받은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겨두지 않고 긍정과 행복의 기억으로 바꾸고 싶을 것입니다. 사실 과거의 기억이란 현존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부정적인 피해의식을 현재 와서는 긍정과 도움이 되는 의식으로 정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부정적 기억을 긍정적 기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회상, 즉 지난 일에 쌓인 감정의 한을 실컷 많이 풀어내도록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기억을 통해서 맺혔던 감정을 많이 반복해서 들어다 주고 보면 이윽고 그 사람은 긍정의 마음,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죠. 한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2시간 정도 친구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친구의 말에 그래 라고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을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가족 사이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오래 담아둘수록 나만 손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손에 따질 것도 없다. 종종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연락 끊어버리고 살면 되지 뭐 라면서 비대면 냉전 상태를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체가 어두운 분별이고 어두운 판단이기 때문에 고통의 굴레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누군가를 찾아서 풀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움을 나타내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다만 감정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든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수행상 금기해야 할 것이란 것처럼 잘못 인식해온 수도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곳과 때에 마땅하게 써서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영하되 중도에만 어그러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운용한다는 것은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해서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며 희로애락을 당해서 곳과 때에 따라서 마땅하게 사용하라는 것이며 또 희로애락의 감정을 노복같이 부려 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감정의 수위를 조절하고 감정의 표현을 기술적으로 잘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감정 발견이라는 번역된 책의 원 제목은 감정을 표현하라 입니다. 이 책을 쓴 마크 브래킷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감성의 이해와 감정의 경험을 쌓고 성장한다. 그리고 새로 꾸린 가정의 성인 두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상당량의 감정적인 상속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다른 면이 있다면 바로 이 설명이 수긍되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감성을 인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고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억압되고 분출되지 못한 감정의 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불편한 일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은 법정에서 판단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상하관계에서 그 관계 때문에 생긴 자존심이 상하고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풀어버릴 수만 있다면 가족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 방법으로 흔히 듣게 되는 잊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받아들여라, 감사로 돌려라 이런 등등의 어려운 말보다는 상대에게 가볍게 기술적으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을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곧 이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시댁과 전화 자체를 싫어하던 이 여인은 문득 이날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둘 다 피해자예요. 하지만 저도 젊은 나이에 시집 와서 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미안합니다. 혹시 저에게 서운한 점 있다면 다 놓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로 난 지난 일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 네가 오로지 아이들 잘 키워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을 처음 듣게 된 여인은 10여 년 동안 쌓여왔던 통한의 기분을 싹 씻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과거의 기억과 함께 있었던 뼈아픈 독소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 시어머니와의 통화는 잦아졌습니다. 전과 다르게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자주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서 맛있는 깍두기가 저희 집안의 반찬으로 와 있습니다. 저는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마음으로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야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백세 장수의 시대라고 하는데 노년은 화해의 시대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노년 부부와 자녀 사이에 맺힌 것이 있다면 이제는 뒤풀이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 아프게 했다면 정말 미안하다 라고 말하면 만사가 잘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모든 가족의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마무리는 여한이 없고 해탈이 되도록 해서 남아있는 자녀들이 화목한 행복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혈연을 넘어 벼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와 자녀로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인가?
이 의문을 풀자면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법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천도품 36장의 말씀입니다. 소태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태중에 들어갈 때에는 그 부모에게 갚아야 할 은혜와 의리를 가지고 탁태가 되는 것이야. 내 영혼이 서원을 세운 대로 대소사간에 결정되는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본다면 나의 영혼이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부모가 만들어준 육체를 내 영혼이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출생 기원을 생각해 보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원불교에 입교를 하시고 교당을 다니시던 그 다음 해에 제가 태어났으니 내가 선택한 나의 부모님이요 내 형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출가한 이후에도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인연과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가지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사는 오고 가는 것이고 인과는 주고받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하면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부모님은 왜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무책임하게 나를 낳으시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이 원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이 이치를 알게 되면 해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족이라는 한 공동 운명체로 인연이 되어진 목적은 무엇일까? 탄생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근본적인 삶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상호 간의 관계와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식탁은 먹는 데 목적이 있고 대화에는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합니다. 그렇듯이 가족으로의 만남도 그 인연도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발달되고 다듬어집니다. 가족관계의 갈등을 통해 타인과 능숙하게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행위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가족을 통해서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수용적인 사람이 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관계가 커다란 정신수행의 길을 구축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안정되고 밝음의 길로 가는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인연으로 만나서 각자의 영혼이 진급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희로애락의 감정 표현을 적절하게 해서 가족 간에 막힘이 없이 아주 친하게 지낼 것입니다. 또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의 실제 모습을 내 마음대로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영점 표준을 잡는 일입니다. 소중한 인연은 혈연과 법연이고 혈연과 법연이 다 소중하나 영생을 놓고 볼 때에는 혈연보다 법연이 더 소중하다고 정산종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심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날개를 달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혈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진급하는 최고의 인연은 법연으로 다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불 제중에 큰 서원을 세우시고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다면, 혈연이 법연으로 또 이어진다면 이같이 더 좋은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성공되듯이 가족이라는 혈연으로 맺어진 이 기회에 일생을 우리의 영성이 진급이 되고 법연이 되어서 성불하시고 만생령 제도하시는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염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